월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뭐 역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대구인데, 대구는 역시 정말 봄다운 봄이 없구나라는 걸 뭐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일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 증시 전망 보시면서 또 내일 대비, 이번 주 대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할 얘기가 조금 많았는데 이번 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먼저 다우 마이너스 2.9%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이 8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1923년도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금요일 날 이 뉴욕 마감 지수 이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에 보니까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금요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이었죠, 미국이. 변동성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7% 이상 하루 지수 변동성이 7% 이상 나오기도 하는 정도로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많이 큰 상황 속에서 호재보다는 악재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연일 뭐 한 3~4%대의 이 변동성이 매일 나타났잖아요. 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다행스럽게 금요일 날 장 마감 한두 시간 전부터 이제 반등을 좀 주기 시작해서 끝선을 좀 살려주고 마감을 했다라는 정도를 위한 정도로 삼아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 S&P 500도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역시 7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의 그 지점까지 내려왔고, S&P 500 같은 경우 올해 최고치에서부터 한 1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번 한 주 1.35% 상승을 했고 코스닥 3.1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면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있었었죠.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밀리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지금 현재 조금씩 반대 상황이 나오면서 조금 그 디커플링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최근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2달 정도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타났던 경제 지표들 몇 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둔화된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반면 산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 4월 경기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컨센보다 많이 모자라게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조금 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걸 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조금씩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반면 애틀란타 연은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달에 1.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달 2.5%로 오히려 상승하는 조금 피크 아웃, 최근에 보면 이 경제 지표들의 피크 아웃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잖아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악재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마 5월 지표가 발표되는 그 시점부터는 조금씩 윤곽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지수에도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는 여전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공급 압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공급망 문제, 특히 이제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2 통화회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또 조금 매파적인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고요. 반면 이 매파적인 얘기들이 달러 강세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도 좀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은 또 달러 지수 또 올랐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6월 50bp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7월 50bp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50bp 올리는 게 거의 뭐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6월 달 들어가서 5월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여지는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는 흘러가고 있는데 7월 아마 그러니까 6월 달에 지표들이 5월, 6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7월 제가 생각할 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극히 낮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50bp보다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지금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50bp 올리는 게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가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까지 나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연준이라 하더라도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5월, 6월 지표들이 발표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50bp 가능성과 25bp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75bp는 이보다는 많이 더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목전에 일단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은 6월 50bp입니다.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증시 하락에 연준의 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진 않아라고 이제 완곡하게 얘기하면서 지수 조금 더 내려가도 감당할 거야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그 전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블라드 총재까지도 0.75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0.5가 좋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가장 그 극단 쪽에 있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보다 약한 매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보다 완곡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 중립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6월, 7월 두 차례 정도 50bp 올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0.25로 내리는 게 맞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연준 위원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또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주 전에 넷플릭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매 유통업체들의 이 인플레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더라. 그러면서 가이던스들이 지금 전부 다 조금씩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급락들을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타깃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이런 쪽에서 이에 대한 우려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러 전쟁으로 인한 원가 상승,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비용 증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는 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적지는 않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제 그 지표들에 대한 해석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소매 유통 업체들 특히 이제 소매 쪽 이쪽에서의 어떤 실적 부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2분기 때 들어가서 이게 꼭 이런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조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이제 지금 뭐 그저께 뉴스상에서 이제 다시 나온 게 마스크 다시 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확진자들이 지금 또 일간 확진자들이 10만 이상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로 넘어오면서 리오프닝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스토랑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쪽이 급격하게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수치에 거의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때까지 집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외부로 나간 외부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계속해서 시켜 먹던 거 이제 직접 가서 먹기 시작한다. 집에서 텔레비 보던 거 또는 뭐 컴퓨터 게임 하던 거 이제 밖에 나가서 시간을 좀 더 보낸다. 그 개념들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도 그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또 일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들이 좀 일부 진행돼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이 영향이 크긴 큽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호재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악재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만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났는데 요 다음 장에서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책이 또 나왔죠. 중국 기준금리가 일단 조금 이 하락을 하는 인하를 하는 5년물은 인하를 했고요. 1년물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국도 주택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헝다 그룹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드러 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건설 경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여파가 확산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조금씩 두드러 잡겠다. 원래대로 부양을 좀 시키겠다.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준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 내의 이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이쪽의 부양책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뭐 선물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매수 우위로 일단 전환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나름 의미를 좀 갖습니다. 그동안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두 차례 정도 일시적인 형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날들이 거의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이제 드물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번 주까지도 연장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환율도 사실 지금 고점 징후를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1200원대 초반에서 고점 징후를 제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100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러 전쟁 영향 이후에 다시 또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1300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징후를 보이면서 126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는 있는데 일단은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좀 찾는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미 통합 이 스와프였잖아요. 통화 스와프였잖아요. 했는데 일단 결과 지금 현재 나온 얘기로는 통화 스와프를 뭐 체결한다라는 얘기, 상시 통화 스와프 체결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명확한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과
이 연준 쪽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나와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나오지는 못했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지는 못했는데, 일단 아직 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해왔듯이 레포를 더 확장하거나 뭐 금액을 더 키우거나, 또는 이 통화 스와프 체결 기간을 뭐 또 6개월 연장, 이런 개념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건 뭐 어차피 근시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상설적으로 해서 완전한 통화 스와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서로 간에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더 받을 테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해소의 어떤 해결책의 이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이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부분의 가능성과도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많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걸로 일단은 볼 수 있거든요. 월요일 날 빠져나가느냐 아니냐를 봐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체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고, 현재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 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두드러 잡을 것이냐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두 마리 토끼입니다. 완전히 이건 동시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뭘 포기하겠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지금 이 체제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의 현행 체제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두드러 잡는 게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사실은 이미 이론적으로 따지면 얘가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 버리게 되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이만큼 와 있고 경기가 지금 그나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두드러 잡으면 돼라는 거였는데, 얘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시장의 투심도 그렇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우호적이지는 못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반면 지난주 나왔던 얘기들 중에 보면 뭐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더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S&P 500이 거의 한 3,200대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올 말에 연말에 S&P 500의 이 목표 지수가 한 4,000에서 4,300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요렇게 지금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한 3,200대까지 한번 찍고 4,200~3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증권사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3,900입니다. 그런 상황 인 것에 반해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 왔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서서히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요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과 어떤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그래서 무엇을 지지한다 이런 쪽의 얘기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게 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이 결과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떤
경계 심리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4월 PC 나옵니다. CPI와 더불어 가장 연준이 강하게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4월 PC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금통위가 있죠. 지금 이번에 지금 금통위에서 또 0.25를 올릴 것이냐 또는 0.5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몇 프로를 올린다라고 하면 2달 연속 올리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2달 연속 올리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죠.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조금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좀 악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주식 시장에는. 그러나 당장은 악재일지 몰라도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외국인 자본 빠져나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 바람에 우리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올렸던 건데 지금 미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조금은 맞춰서 조금 빨리 가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달 이든 아니면 뭐 조금 지나서 한 7, 8월 정도쯤이든 아마 50pp 가능성도 우리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50으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우리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바뀌신 상태인데 그분의 성향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요즘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5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나올 거라고. 그 립서비스가 단순한 진짜 립서비스였냐 아니면 진짜 연준이 보고 있는 상황이 이렇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조금 좀 우호적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만약에 진짜 파월 의장이 립서비스 했었던 그 상황대로 의사록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연준의 신뢰도를 더 깎아먹으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조금 매파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 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도 또 이 일부에서 우려가 나올 가능성. 그래서 얘도 조금 좋지 않은 불리한 정도의 우리 증시에서는 불리한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번 주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보조 지표로서 조금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번 주에 쿼드 정상회의, 요번에 우리가 윤 대통령이 쿼드 가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튕겼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분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아마 계산이 섰던 것 같고요. 일본도 우리 한국의 가입을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좀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순방을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과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그리고 그 얘기한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그래서 이번 상황이 한미일 관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이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부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일단 한미 정상회담 전문에서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좀 뽑아보면 요런 정도가 일단 수혜가 가능합니다. 수혜주로서 가능합니다. 수혜 섹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자율 로봇, 여기 이제 자율주행과도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이게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우주항공, 이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다음 달 그 나로 또 하나 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그 저희 이 정기구독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한번 이 관심주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청정에너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은 태양광, 풍력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이 보건 쪽도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면. 그리고 5G, 6G, 그리고 사이버 보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지금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섹터들은 향후에도 이제 이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조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또 관련 아스코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 여전히 계속 있는데요.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조금 완화된 매파적 발언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연준 위원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인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자니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나갈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은 좀 높은 상황이긴 하고요. 지난주하고 비슷한 정도의 흐름. 지난주에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안 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이 연착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울퉁불퉁한 연착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착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애매한 표현인 거죠.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도 경기를 이대로 계속해서 하강시키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을 조금 대안을 좀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한 윤곽들이 조금 앞으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6월 FOMC에서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 경제 모두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두드러 잡으면 돼라는 게 오늘 단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파적,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는데 경기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려고 하는 조짐, 고용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6월부터는 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 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하반기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가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올해 말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상태 안 좋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자체가. 그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제가 올해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올해 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급한 상황으로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마 앞으로는 연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조금 신경 쓰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증시에는 조금 더 물론 이 양날의 검인데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내용들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에서는 급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계속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그 중이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나올 수 있겠고요. 상해 부분 봉쇄 해제 이게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6월부터는 단계적 해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조금씩 내용들도 앞으로는 기대를 좀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러 전쟁 외인 그러니까 우러 전쟁 이건 뭐 계속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진행형인 상태고 이건 뭐 예상하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도 완전히 지금 들어가 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의 매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느냐 월요일 날 바로 매도 나오느냐 이제 그 부분 또 봐야 합니다. 매도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또 그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바이든 대통령이 요번에 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평택 오산 기지를 가서 이제 장병들 미군 장병들에 대한 이 수고를 치하하고 뭐 하는 그런 와중에 막판 마지막에 한마디로 선거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침해설이냐 아니면 이게 중간 선거에 대한 얘기냐 이 논의가 분분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아닌가. 전략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 선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중간 선거에 임박하게 가면 갈수록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압박을 계속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경기 부양을 시키면 시켰지 압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FOMC에서는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올리는 50bp 두 번을 올려놓고 그 다음번에 한 번 정도 0.25를 올리든지 아니면 안 올리든지 하면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그냥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때까지 전혀 안 잡힌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잡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돼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짝 조금 올려놓고 나중에 부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올린 부분을 지금 최대한 그 곡간을 최대한 지금 다시 채워놔야 그걸 나중에 다시 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50bp로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다. 75bp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곡간을 더 많이 채워두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틀에서의 핵심이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번 주 지수 관련한 내용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번 주 2550에서 268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도 변동성이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변동성을 조금 줄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조심스럽게 아직까지 제가 근거를 제시할 만큼의 상황들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 보면 지난주가 최대 변동성으로는 최대 피크가 아니었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일단은 요번 주부터는 변동성이 요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변동성은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850에서 9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관련 섹터들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 일단 금요일 날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매매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불리한 얘기를 좀 해보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지금 이틀 연속 좀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LNF 수주 관련한 부분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또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 가능성도 좀 일부 좀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정상회담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PC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PC 그리고 다음 달 CPI, FOMC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이제 조금씩 잘
주목해서 봐야 하고, 중요한 건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왔을 때 추세적인 흐름 좀 면밀하게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에서 보통 다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쪽의 얘기들을 한 번씩 그러니까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맞는 부분들이 또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뭐 계속 제가 분석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쪽을 면밀하게 봐야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나마 예측을 조금이라도 좀 덜 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코 관련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일단 관련주들 이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요. 그만큼 뭐 드릴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최대한 줄인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